제가 동생의 집을 부수려 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막내 동생 강은주가 제 회사에서 10억을 횡령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고 저는 멍청한 언니가 되었죠.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가 남긴 낡은 집을 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집을 부수려는 바로 그 순간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여기 우리 엄마 집이에요. 제발 부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누구냐고. 강은주요. 우리 엄마예요.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습니다. 제 조카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던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10억을 훔친 사람은 동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0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을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믿었던 막내 동생 강은주가 내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던 그날부터 나는 단 하루도 평온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횡령 10억?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은 그 천문학적인 금액. 그 돈을 빼돌린 사람이 하필 내 피를 나눈 막내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나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멍청한 언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리는 걸 몰랐느냐고, 회장이면서도 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고.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지만 가장 아팠던 건 강은주를 다시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지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낡은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그곳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주가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잡동사니 하나 남기지 말고 오늘 안에 끝내세요. 나는 철거팀장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강은주의 흔적은 모래 한 줌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고 거대한 삼날이 낡은 집 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이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멈춰요. 골목 저편에서 어린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두 명의 아이가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낡은 회색 티셔츠와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그 아이들은 옷이 너덜너덜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은 포크레인 삼날 앞에 작은 몸을 던지듯 섰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여기는 사유지야. 비켜. 그런데 여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줌마가 엄마가 말한 회장님이죠? 엄마가 그랬어요. 이 집에 찾아오면 꼭 아줌마께 인사를 드리라고.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낡은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 우리 엄마 집이에요. 우리 엄마 강은주. 학교 끝나면 항상 여기 와요. 엄마 냄새가 나거든요. 엄마 사진도 여기 있고 엄마가 우리한테 쓴 편지도 여기 있어요. 강은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살지만 여자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에요. 엄마랑 같이 살았던 곳이에요. 제발 부수지 말아주세요. 보육원, 강은주의 아이들, 쌍둥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간 증오했던 동생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매일 이 낡은 집을 찾아온다는 것.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했던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조카들이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이들이 10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너희, 강은주의 아이들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거를 중단시키고 저는 곧바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증오했던 동생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쌍둥이,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것.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든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성제약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이었겠죠. 하준이와 하연이 말씀이시군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 보육원에서 지낸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착하고 의젓한 아이들인데 매일 학교 끝나면 그 낡은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저녁 때 돌아와요.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엄마 흔적이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원장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조였습니다. 3년. 그 아이들이 엄마 없이 보육원에서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은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외면했으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의 이모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육원에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피를 나눈 조카들이었으니까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공간에 갑자기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쌍둥이는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 혼란,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를 불편함. 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이나 나를 피해 숨어 살았으면 적어도 아이들은 잘 먹여야 할 거 아니냐, 강은주.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은주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면 그건 제 믿음이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내 조카라니, 내 피부치인데 왜 나는 저들을 반길 수가 없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나에게 한 짓 때문이었습니다. 10억 횡령,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간 배신, 그 기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은주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쌍둥이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로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는데도 담요 하나 덮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는데 하준이의 손에 뭔가 꼭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자는 아이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연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잠든 얼굴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8살. 엄마를 잃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보육원에서 지내며 매일 낡은 집을 찾아갔다니.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은주야,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낳은 거니? 10억이나 되는 돈이 있었으면 적어도 이 아이들은 잘 키울 수 있었잖아. 왜 보육원에 맡겨야 했던 거야? 속으로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죽었고 저는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제가 10년 동안 품어왔던 증오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서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마치 제 마음속 진실이 증오의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잠든 두 아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함이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려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사야 했습니다. 개인 쇼퍼에게 8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옷 한 세트씩을 주문했습니다. 크기도 모르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 낡은 옷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쌍둥이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식탁에 아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정부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과일.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였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고 저는 어색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먹어. 학교 가야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배송된 옷상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연이는 상자를 받아들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저희 거예요? 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든 새 옷을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준이가 갑자기 자신이 어젯밤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끌어안는 걸 봤습니다. 이거, 하준이가 그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를 소중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던 가계부예요. 그 낡은 집 서랍에서 찾았어요. 우리 매일 그 집에 가면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했어요. 가계부. 그 순간 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강은주가 쓴 가계부라니. 10억을 횡령한 사람이 가계부를 썼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하준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찢어져 있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적힌 지출 내역들. 라면 한 봉지 500원, 연필 2자루 1,000원, 아이들 감기약 3,000원, 양말 한 켤레 2,000원, 중고 그림책 1,500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소했고 절박했습니다. 이상해.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을 횡령한 사람이 이렇게 살 리가 없잖아. 라면 한 봉지 가격을 적고 중고 그림책을 사고 양말 한 켤레 가격을 고민할 사람이 10억을 훔쳤다고? 말이 안 돼.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3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은주가 죽기 직전까지 모든 지출이 1,000원, 10,000원 단위였습니다.
가장 큰 지출이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0억을 가진 사람의 가계부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날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성제약, 비자금 장부 복사본 전달. 비자금 장부? 제가 아는 건 회사 운영자금 10억이 사라진 것뿐이었어. 비자금 장부는 또 뭐야? 둘째 언니 강수주에게 비밀 유지 약속. 수주? 왜 은주가 수주한테 돈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을까?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거지? 민주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 쓴다고 통보. 제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고? 뒤집어 쓴다는 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한다는 뜻 아냐? 아이들만큼은 지켜내기. 언니 미안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가계부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 민주 언니에게 미안해. 이게 무슨 뜻이지? 은주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는 건가?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지? 수주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아줌마.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횡령범이 아니었어.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였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둘째 동생 강수주와 관련이 있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은주를 증오했어.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 한 번도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은주는 그 모든 걸 혼자 견디다가 죽었어. 이 가난한 삶 속에서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나를 원망하지도 못한 채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들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회사가 아니라 수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진실이 거짓이었다면 그럼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계부에 적힌 그 짧은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둘째 언니 강수주에게 비밀 유지 약속, 민주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 쓴다고 통보. 수주가 뭔가를 알고 있었어. 아니, 수주가 관련되어 있었어. 그게 아니라면 은주가 왜 수주에게 돈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겠어? 부사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수주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매니큐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노크는요? 부사장실인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수주의 책상 위에 낡은 가계부를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책상을 굴러 떨어졌고 페이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주는 가계부를 힐끗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데요? 낡은 공책? 강은주가 쓴 가계부야. 10년 전 사건이 일어난 그날의 기록이 있어. 내가 민성제약 비자금 장부를 빼돌렸지?
그리고 은주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순간 수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수주는 냉소를 띠며 다시 매니큐어를 들었습니다. 아, 수주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 글자에 담긴 무게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아셨네요, 언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할 줄 알았는데 수주는 오히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10년이나 걸리다니. 역시. 수주가 의자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과 계산된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나보다 멍청했어요. 언니가 워낙 정이 많으시니까 은주가 죄를 뒤집었어야 회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수주가 맞나요? 10년 동안 제 옆에서 회사를 함께 키워온 동생이 맞나요? 그리고 그 10억은 수주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니 사업 미천으로 썼죠. 언니 덕분에 전 부사장까지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 키운 건데 뭐가 문제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이 모두 동생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은주의 희생, 은주의 누명, 은주의 죽음 위에 말이죠. 너 미쳤어? 은주가 내 동생이야. 어떻게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동생? 수주가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늘 그렇게 감상적이시죠. 가족, 동생, 그런 거 중요해요? 중요한 건 누가 살아남느냐예요. 은주는 약했어요. 언니를 너무 사랑했고 회사를 지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용했어요. 간단하잖아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깨어나면 끝날 거야. 하지만 수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아이들을 남겼다고요? 수주가 가계부를 집어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횡령범의 자식으로 평생 살게 해야죠. 언니의 명예를 위해서요. 우리 강민주 회장님의 이미지를 위해서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수주의 책상을 향해 달려가 그 위에 있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렸고 수주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내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은주는 널 믿었어. 나를 믿었어. 그런데 너희는, 우리는 은주를 배신했어. 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수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곧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언니, 진정하세요. 지금 히스테리 부리는 거예요? 히스테리?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주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은주는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죽었어. 10억이 있었다면, 10억이 정말 은주 손에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야. 수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선택하세요. 지난 10년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죽은 동생을 위해 다 무너뜨릴 건가요? 증거 있어요? 은주가 쓴 낡은 공책 하나가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증거가 있나요? 가계부 하나로 10년 전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 은주를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두고 봐, 수주야. 이제 끝이야. 저는 가계부를 다시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수주의 냉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 권한으로 모든 이사진과 주요 임원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수주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부사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부르고 싶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와 하연이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겁먹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사진들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긴급 이사회에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수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가계부 하나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이사들, 10년을 함께 일한 임원들, 이들 앞에서 제 수치스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사건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강수주 부사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도 없이. 증거 있어?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핸드백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테이블을 굴러갔고 수주의 얼굴 앞에 멈췄습니다. 이게 내 동생의 마지막 유언이자 내 죄를 증명할 증거야. 수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10년 전 일 가지고. 그리고 언니, 이 회사 누가 키웠는데요? 제가 없었으면 지금의 민성제약이 있었겠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너는 동생에게 누명을 씌웠어. 민성제약 비자금 장부를 빼돌리고 10억을 횡령한 뒤 은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 은주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죄를 받아들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10년간 외면했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은주를 믿지 못했어. 내가 강은주를 죽인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고백에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분노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회장 의자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했던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졌고 메이크업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울었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언니로서 오열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언니가 너를 못 지켜줬어. 제 울음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회장으로서의 위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을 잃은, 동생을 배신한 한 명의 언니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울지 마세요. 하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언니였다고. 엄마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준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모가 우리를 꼭 지켜줄 거라고 믿었대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믿었다고요? 10년 동안 저를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믿었다고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들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제게 남긴 건 죄책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을요. 은주가 지키고 싶었던 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저와 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동생의 아이들을 횡령범의 자식으로 살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하준, 하연은 내 호적에 올립니다. 강은주는 나의 동생이자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수주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요. 수주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들은 술렁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준과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언니가 내 아이들을 지킬게. 내가 지키지 못한 꿈까지 언니가 다 이뤄줄게. 약속해. 그날의 회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완벽한 회장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 하지만 진실을 아는 언니이자 이모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주는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 진실이 밝혀지면서 은주의 명예도 회복되었죠.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으로 시끄러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은주가 더 이상 횡령범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준이와 하연이는 정식으로 제 호적에 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모와 조카의 관계였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들은 이미 제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낡은 집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철거는 중단되었고 대신 저는 그곳에 새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니까요. 이모, 하연이가 저를 부르며 뛰어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예쁜 핀을 꽂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여기요. 엄마가 우리한테 심어줬던 나무예요. 하준이도 달려왔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준이는 이제 건강해 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낼 때의 그 수척하고 슬픈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아이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심었다는 그 나무는 6개월 동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은주야, 보고 있니? 내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10년 동안 증오했던 동생.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남은 건 그리움과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어요. 회사를, 저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모든 걸 혼자 짊어졌죠. 이모, 슬퍼요? 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모는 지금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명예도 10년간 지켜온 진실도 모두 거짓이었죠.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두 아이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봐주는 일들이 낯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엄마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아이들에게 은주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해주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차갑고 완벽했던 회장 강민주가 아니라 따뜻하고 불완전한 이모 민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이모, 새 집에는 우리 방이 따로 있어요? 하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하준이 방도 있고 하연이 방도 있어. 그리고 저는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나무가 보이는 큰 거실도 있어. 우리 셋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지.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은주가 원했던 거였구나. 자신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 그걸 위해 은주는 모든 걸 포기했던 거구나. 은주야. 저는 속으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약속할게. 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게. 내가 지키려 했던 이 아이들을 이모가 책임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네. 이모.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새집 공사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6개월이면 완성될 거야. 와,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새 집에서 보낼 수 있겠네요. 하연이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만드는 평범한 일상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것을요. 은주가 지키려 했던 것도 제가 잃어버렸던 것도 바로 그런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제 집에 가자. 저녁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피자요.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둘 다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낡은 집터와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곧 이곳에 새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은주의 추억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는 집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감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야, 편히 쉬어. 이제는 언니가 모든 걸 지킬게. 내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을, 내가 지키려 했던 우리 가족을, 언니가 내 목까지 사랑해줄게. 약속해.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준이와 하연이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은주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집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은주가 살던 그 낡은 집터에 지어진 2층짜리 작은 집, 감나무가 보이는 거실, 아이들 각자의 방, 그리고 제가 은주의 사진을 모셔둔 작은 서재.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준이와 하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거실 트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9살이 된 아이들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산타 할아버지 편지 썼어요. 하연이가 편지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은 하연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낼 때의 그 수척하고 슬픈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뭐라고 썼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하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이제 소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모가 다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만 부탁드려요. 우리 이모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우리 정말 행복하다고. 편지를 읽는 하연이의 목소리가 끝날 무렵 저는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모두 흘렸죠. 저도요. 하준이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제 소원은 이모랑 하연이랑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이들의 품.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행복이 제게 올 줄 몰랐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성공,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던 저였으니까요. 너희 둘 다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들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오히려 너희한테 배우고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뭔지.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트리에 불을 켜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은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는 엄마 이야기만 나와도 울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운 사람을 추억하는 법을 배운 거죠. 엄마는 너희 나이 때 정말 개구쟁이였어. 저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들 몰래 과자 훔쳐 먹다가 들켜서 혼나고 그래놓고는 또 그 예쁜 눈망울로 애교 부리면서 용서받고 엄마는 우리 집의 막내로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어. 제 기억 속 은주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세 자매 중 가장 착했고 가장 순수했죠. 그런 아이가 10억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혼자 견뎠다는 사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낳고 행복했을까요? 하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가계부에도 적혀 있잖아. 아이들만큼은 지켜내기라고.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려 했어. 이모도 우리 지켜줄 거죠? 하준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이모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약속해. 1년 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10년 동안 증오했던 동생이 실은 영웅이었죠. 회사는 큰 혼란을 겪었고 제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회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모로 살아가는 지금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이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이모,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함께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죠? 물론이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우리 셋이 함께 할 거야. 크리스마스도 생일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이모가 너희 곁에 있어줄게. 눈이 더 내렸습니다. 창밖에 감나무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봤지? 내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이모가 약속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우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이 아이들, 이모가 평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언니가 다 지킬게. 이모, 눈 와요.
하준이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서 눈사람 만들어요. 지금 너무 추운데 괜찮아요. 우리 셋이 함께면 안 추워요.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준이가 몸통을, 하연이가 머리를, 저는 장식을 맡았죠. 세 사람이 함께 만든 눈사람은 조금 삐뚤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사람이었습니다. 이모, 사진 찍어요. 우리는 눈사람 앞에서 얼싸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은주가 지키려 했던 것도 제가 찾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년에는 더 큰 눈사람 만들어요. 좋아. 그때도 우리 셋이 함께 만들자. 약속? 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그 작은 손가락을 제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아이들을 평생 지키겠다고. 은주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들이 이루도록 돕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주겠다고. 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준이와 하연이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더 이상 보육원에서 지내던 그 수척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하연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은주의 명예회복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3년에 걸친 재조사 끝에 검찰은 공식적으로 은주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난 은주를 기리는 작은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랐고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하고 평화로운 눈빛이었죠. 이모, 준비됐어요? 하연이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단정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가져왔어요. 하연이가 은주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고마워, 하연아. 저는 액자를 받아들고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여전했죠. 은주야, 오늘 내 명예가 완전히 회복돼.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추모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은주를 알던 이웃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추도사를 꺼냈습니다. 저는 강민주입니다. 강은주의 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동생이 10억 횡령범이라고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은주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동생을 의심했고, 증오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은주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뎠습니다. 가난 속에서, 오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늘 은주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어떤 명예 회복도 은주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은주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고 은주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들이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상 아래에서 하준이와 하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가득했습니다. 강은주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하준이와 하연이는 저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우리는 은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새로 만든 묘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영고 묘지에 있던 은주의 무덤을 저는 가족 묘지로 옮겼습니다. 이제 은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하연이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명예 회복됐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하준이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의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도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남긴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 내 명예도 회복됐고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아. 너는 용감했어. 너는 사랑이 많았어. 그리고 너는 최고의 엄마였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은주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처럼요. 이모, 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하늘에서 너희가 자라는 걸 보면서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은주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죠? 물론이지. 왜 그런 걸 물어? 친구가 그러는데요. 입양된 애들은 나중에 진짜 가족 찾으면 떠난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세우고 뒤돌아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준아, 하연아, 잘 들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이모의 진짜 가족이야.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됐어. 그리고 그게 더 강해. 이모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희도 이모를 떠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약속해요? 약속해.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는 너희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곁에 있을 거야.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영원히.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진짜 인생을 찾은 거였습니다. 완벽한 회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이모, 그리고 엄마가 된 거였죠. 은주야, 고마워.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됐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배웠어. 그리고 이제 약속해. 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평생 지킬게. 내가 주지 못한 사랑까지 언니가 다 줄게. 영원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